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네. 3년 만에 강연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반갑고요. 다만 이제 좋을 때 뵀으면 좀 좋았는데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요. 요즘 많이 힘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별로 힘드신 분이 안 계시네요. 예. 나 진짜 많이 힘들다 그럼 만세를 한번 불러보시죠. 잘 오셨네요. 예. 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과거에 저는 주식한 지 한 22년 정도 됐어요. 22년 됐는데 시장 좋을 때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다들 불안하고 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뭔가 막 뭐가 좀 막 촉이 막 뭐가 돌아가요. 이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서 나한테 다가올 기회들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좋을 때 강연에 나와서 이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바라보는 시장에 대해서 또 그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틀리더라도 반드시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예. 지금은 22년 농사는 다 끝났죠? 끝났나요? 예, 뭐 주식으로 뭐 단기 매매도 하시고 뭐 단타도 하시고 하셔갖고 뭐 작은 농사도 또 지시고 뭐 하시겠지만 22년 농사는 사실은 큰 그림은 사실 끝난 거죠. 중요한 건 23년, 24년으로 해지는 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필요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리기에 앞서 저는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사실은 뭐 경기 침체, 불황, 뭐 안 될 거야, 뭐 계속 안 돼. 그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오면 또 명성도 없고 하는 거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은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자, 황소가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 결국에는 도래할 것이다. 그죠? 비관론자는 명성은 얻어도 돈은 못 법니다. 돈을 벌어야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의 위기 상황,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렇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봐야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흐름을 탄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시장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고 금리는 뭐 금리 하락기가 있으면 인상기가 있고 금리 인상기가 끝나면 다시 하락으로 갈 것이고요. 작용과 반작용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장 어두운 시기일 수 있지만 그 어두운 시기가 지나면 점차 좋은 시기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식하는 투자자분들은 그 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더 왜? 뭐 부동산이나 다른 것보다 실질적으로 눈앞에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너무 그죠? 가깝게 또 가파르게 강하게 그죠?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또 뭐 어떤 악재가 또 생길 수도 있는지, 뭐 새로운 내관이 될 수도 있는지. 자, 지금의 위기의 시작은 사실 올 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길어져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수많은 문제들, 물가, 뭐 금리, 그죠? 그다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사실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는 하나 있죠. 그죠? 전쟁이 끝나는 거 맞나요? 그죠? 전쟁이 끝나는 거. 전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어제구나. 어제 로이터가 보도했나요?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의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죠.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겨울이 지나면 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러시아 문제는 우리는 보통 주가와 악재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주가와 악재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러시아 문제는 유럽으로 확전되느냐, 그러니까 나토가 개입해서 그러면 더 악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지금 정도, 또는 핵을 사용하느냐, 그건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인데 그건 큰 악재예요 정말. 근데 그 전에는 뭐 지금 정도, 그러니까 신선하지는 않다. 자, 보시고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선은 구글에서 구글링 있죠. 전쟁 검색을,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엄청나게 관심을 끌다가 이제 관심이 쭉 사라졌습니다. 악재의 영향력이라는 건 저런 거죠. 초반에는 뭐 엄청난 악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지는 건데, 최근 들어 전쟁 너무 길어지고 또 핵 사용이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니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졌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좀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하면, 저 입장은 겨울이 지나면 좀 달라질 수 있다. 겨울까지는 푸틴이 칼자루를 쥐고 휘두를 수 있지만 겨울이 지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쪽 자, 이쪽에 보시게 되면 겨울은 다가오고 에너지 저장량은 부족하고, 여기가 뭐냐, 화살표 보이시죠? 이거 유가입니다. 유가 좀 빠져야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쪽이 더 문제예요. 이 TTF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지수. 근데 보시게 되면 지난 7월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왜? 겨울을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면 어떻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좀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이 재고 저장을 많이 했다. 겨울을 앞두고. 하지만 올 겨울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추울 건지 조금 온도가 평년보다 좀 따뜻할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건 올해 겨울까지 이런 위기 상황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잠깐만요. 자, 원자재별 월간 수익, 이거 보면 이거 뭐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현재 위치 그냥 쭉쭉쭉쭉 한번 보세요. 뭐 최근에 니켈, 리튬, 뭐 아연, 태양광 뭐 이런 건 하락 반전했다. 구리. 그런데 유가, 특히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동네에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쪽이 조금 빠져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올라가면 사이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반복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장 부담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지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면 에너지 수요가 확 줄어들 거니까요. 또 그리고 요거는 이번 그 CPI, 이번 그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CPI 발표하고 나서 그날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미국시. 그리고 우리도 주말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지표보다는 가능성? 시장에 대한 가능성? 미국장도 그렇지만 우리 그 주말장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상상보다 많이 올랐죠. 그건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공포장이 만들어지고 투매를 만들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장, 역대급 위기가 만든 이런 시장에서 이런 폭락이 만들어진 후에 시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방송을 지금 국고초를 한 지는 한 2달 정도 됐어요. 저는 방송을 2년 반을 쉬었어요. 제가 마지막 방송한 건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가장 그 공포스러웠던 시점이 3월 잠깐 보시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가 여기거든요. 기억나시죠? 되돌려보면 그때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그때는 단기간에 확 죽여가지고
한 달 정도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끝난 상황이 끝났는데 지금은 몇 분기가 떨어지고 있습니까? 5분기 넘어서 6분기째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에 장사 없다고, 여자 없다고. 지금은 정말 힘든 이유는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때 보시게 되면 두 번의 폭락, 이때가 3월 16일이네요. 3월 16일.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였어요. 3월 19일. 이날은 코스피가 보시는 것처럼 자, 화면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장중에 9.5%, 거의 10% 폭락하면 개발 종목이 아니라. 그날 제가 특집 방송을 했어요. 2시간. 왜냐하면 시장이 모두 다 긴장하고 뭐 정말.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저녁 방송 특집 방송을 했어요. 일반 MC들이 진행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투매하지 말고 버티라고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그거는 늘상 약세장의 끝장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나오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 때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니다. 저 때가 3월인데 반년을 10월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현금 부자시네요. 여기 모신 분들을 보니까. 네. 현금 부자시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늘 과거의 위기를 우리는 되돌려 봤을 때 가장 극단적인 저점을 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저점을 잘 못 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사답게 아주 공손하게 여기가 저점이니까 주식을 사. 누구에게나 기회도 주지 않아요. 굉장히 거칠죠. 그 밑바닥을 만들 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줄 아세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제가 그것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CPI 얘기를 잠깐 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확 꺾이지는 않았고요. 보시게 되면 코어는 아직 안 꺾였어요. 더 올라왔으니까 시장에 지난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큰 영향을 준 것이죠. 몰라도 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자, 여기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은 헤드라인. 근데 조금 빠지고 있죠? 근데 좀 전에 봤더니 이제 코어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저게 꺾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네모 박스 보면 파란 선이 먼저 꺼지죠. 그 다음에 아래 회색 선은 그 다음 천천히 내려가죠. 그 흐름이에요. 두 번째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과거에 여기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13, 15, 15 이때는 물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저 코어가 빠지는 거는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물가가 빠져야 금리 인상도 멈추게 될 거고, 지금 죽이고 있는 경기도 침체도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내년쯤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게 돼.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왜? 물가가 통제권으로 들어간 후에는 경기를 죽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 가면 금리 상반기 2월이면 이제 금리를 마지막으로 한 차례 올리고 내년 하반기쯤 가면 금리를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 그죠? 우리 이제 연준의 피봇이라는 거예요.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 잭슨은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고 났더니 막 날벼락이 난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은 시장이 좋았는데 앞서가지 말라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따가 뒷부분에 하나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연준의 피봇 기대감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그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약간의 외파적에서 조금씩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확 시장에 기대감을 갖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최종 금리 어떤 목표, 지금 거의 다 왔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왜? 시장이 오버할 수 있고 또는 지금 러시아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준비된 내용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제가 좀 긍정적인 지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그 연말 원래 목표 금리는 4.5%입니다. 미국 내년도 2월에 한 차례 더 올려서 4.75인데 지금 요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11월에는 뭐 75bp 올리는 건 뭐 기정사실이고 뭐 시장이 다 반영된 거고요. 여기서 제가 봐야 되는 건 반영됐냐 안 됐냐, 아니면 얘네들이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을 더 상향을 할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매를 한 대 더 맞아야겠죠. 왜? 우리는 내년 4.75까지를 좀 반영하고 있는데 5%라고 하면 그만큼의 폭만큼 우리는 조금 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이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지난 주말에도 그렇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11월에 75, 12월에는 한 50bp 정도 올릴 거라고 전망했는데 12월에도 75bp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게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금리는 75bp씩 두 번 150bp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정점이 어디냐? 정점이 어디냐를 보는 겁니다. 그 정점은 11월이냐 12월이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뭐 달러가 강세로 가고 뭐 이거 특히 요거 잘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2년물이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죠? 근데 지금 최종 금리는 4.75 정도. 지금 2년물이 4.5는 이제 같이 반영하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그러면 더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왔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가도 그 룸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요건 모기지 금리입니다. 미국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6.6%. 불과 올 연초만 하더라도 한 3% 수준인데 거의 더블이 된 거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주거비도 올라가고 렌트비도 올라가고, 그죠? 주택 경기도 좀 빠져야 되고, 그죠? 근데 좀 전에 봤던 CPI는 그런 게 반영, 주거비 빠지고 이런 게 반영이 되진 않고 주택시장 빠지고 있는 이거는 반영되진 않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근데 오늘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 갈까요?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일단 쭉쭉 들어보시자고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새로운 내관이 이제 영국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새 정부 들어서 지금 헛발질을 하다가, 그죠? 예, 이번에 이제 재무장관 경질도 있었고 감세한 철회도 했었고 그게 맞는 걸로 가는 건데 아무튼
신뢰를 좀 약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국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 살리기 위해 시장 개입을. 근데 이제 모든 재앙은 제가 파셀 부실부터 이렇게 써놨는데, 요건 좀 쉽게 설명하면 영국 국채는 굉장히 안전하죠. 안전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연기금도 국채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크지 않으니, 그죠? 안전한 국채를 기초로 해서 이런 파생 상품을 만든 거예요. 한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게 LDI라는 거예요. LDI.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 어떻게 돼요? 그죠? 금리가 막 튀어 올라가. 그죠? 뭐 감세안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어디서 뭔가를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감세, 부자 감세, 법인세 깎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 국채 금리가 막 급등을 하고 가격은 폭락하고 하니까 소위 이제 뭡니까? 마진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죽일 수는 없으니. 그래서 14일까지 국채 매입을 좀 했던 건데 그거는 이제 추가로 연장되는 소식은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좀 뭐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파운드에서 좀 확인하면 되겠다. 지금 유로도 유로 또 뭐 유로화도 그렇지만 파운드 뭐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달러 빼고는 전부 다 약세죠. 그죠? 앞으로는 이 파운드화 동향을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보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거는 영국 국채고요. 10년짜리 4.37.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4%. 물론 10년물이 4% 넘어가는데 아까 2년물도 4.5% 정도. 그죠? 그러니까 10년물도 4% 넘어가 여기에서 또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그죠? 영국 국채 시장이 붕괴 가능성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가격이 폭락했다는 거예요. 금리가 거꾸로 올라왔으니까요. 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영국 부동산 펀드에서 환매 요청에 따른 인출 제한, 지급 정지를 걸었다. 2개의 펀드에서. 자, 요거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번 금융 위기가 혹시라도 오게 되면 이건 은행이 아니라 펀드에서 예전에 2008년도랑은 좀 다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는 유동성 자산이 은행의 유동성 자산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어때요? 최악이었죠.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채권 여기서 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회사채인데요. 이거 뮤추얼 펀드. 지금 2008년보다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죠? 채권 가격은 급락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면은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의 시장에 뭐 반영되고 이건 아니죠.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는 거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바닥 신호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좀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신호들을 좀 감지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CPI인데요. 그렇죠? 예상치보다 이번에 좀 0.1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그 후행 지표, 주택 관련 지표가 연말을 지나면서 조정을 받는다면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좀 보였지만 이 헤드라인은 지금 이미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고차 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중고차 가격 지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주택 가격 지수에도 이 주거비 렌탈료들이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거비가 빠지면 CPI는 빠집니다. 이게 비중이 한 31% 정도 되거든요. 그 항목이. 자, 요거는 연준의 기대 인플레이션 빠지고 있는 건데 요거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 렌트 그죠? 예, 주거 렌트비 빨간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선행 지표인데 앞으로 주택 가격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 가격 지수는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빠지게 될 것이다. 요즘 그 보니까 뉴욕에 원룸 한 달 원룸 임대료가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치솟아 올랐어요.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지금 아까 말씀한 30년짜리가 6.5%를 이미 넘어선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이 회색 선처럼 하게 갈 것이고 빨간색 선은 저는 꺾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 선행 지표가 회색 선이거든요. 내년에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CPI도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 코어도 그거는 시차를 두고 빠지죠. 그렇죠? 요거는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이번에 국고초에서도 보여드렸던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겁니다. 요 아래쪽에 좀 진한 선이 뭐냐면 코어 CPI인데요. 연말에는 6%, 이번에 6.6 나왔죠. 연말에 6%. 내년에는 여기 점선의 끝은 2.9를 가리쳐요. 지금은 이번에 6.6이 나왔는데 내년에 요 코어는 이 점선의 끝 2.9. 그러면 어떻게 돼? 빠진다는 거에 서서히 빠질 거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연준의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저기 국고초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쪽 왼쪽은 저쪽은 채권 수익률이고요. 이쪽은 주식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여러분들. 그죠? 2008. 그때가 어디냐? 여기 2009라고 보이시죠? 숫자. 2009년도에 이 주식 수익률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은 빠지고, 그죠? 왜냐하면 금리가 뭐 내려갔으니까요, 당연히.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주식 수익률이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이후에 좋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 이게 1926년부터 22년까지인데 1931년 그다음에 69년에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고 주식 수익률도 떨어진. 그러니까 이거는 26년부터 올해까지 딱 봤을 때 역대 딱 3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때? 2022년이 그 1926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수많은 그 중에 지금 딱 3번이 채권 수익률도 최악이고 주식 수익률도 최악인 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역대급 위기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위기가 곧 2009년과 2021년처럼 큰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단기 매매, 단타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큰 그림을 보면서 주식 투자도 큰 그림을 보면서 가야 돼요. 저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역대급 위기가 역대급 투자의 성공 사례라는 제가 이제 교육 강의를 이번에 동영상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투자를 했던 종목들, 그 투자를 했던 방법들, 어떤 방법으로 투자했는지를 설명해 놓은 영상인데 이따가 잠깐 시간 되면 몇 가지 그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얘기하면 좋을 때 산 주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 하나 보죠. 저는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이제 몇 가지 시점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는 거 11월 8일입니다. 중간 선거 끝나는 시점. 왜? 여기 보시면은 요 화면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파란색은 민주당이고 빨간색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22년 작년 21년도에는 자 이렇게 공화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악이었죠. 연초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중국을 엄청 때리고 있죠. 근데 여기는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이 중국 때리기는 뭐 한 팀이니까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고 또 하나 IRA 그 다음에 유럽 문제. 자 여기에서 민주당은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책 변화가 당장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보시게 되면 공화당 최근에 좀 빠졌고 민주당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8일 중간선거 이후에는 뭔가 정책 변화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덜 강경하게. 그죠? 자,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연준 인사들도 비둘기파도 전부 다 매파로 돌아가고 전부 다 매파인데 그 과정에서 지난 한 2, 3주부터는 2, 3주 전부터는 약간의 미묘한 변화들이 조금씩 있어요. 발언에. 하지만 그 발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도에 대한 파급 효과, 그러니까 이 반작용, 이거를 우리는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번 주 13일인가요? 자, 우리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공경에 처한 나라를 돕기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멘트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죠? 저는 선거 지나면 조금 더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유럽 문제는 러시아가 핵을 쏘지 않는 한 겨울이 좀 지나면 저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유럽의 에너지 수요도 많이 줄어들 거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겨울이 좀 지나면 그리고 또 하나 11월, 12월 두 차례 FOMC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없고 내년 2월에 있습니다. 그죠? 자, 11월이 원래 75bp 올리고 사실 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하지만 12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점이 11월이냐 12월이냐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해가 지나면 상황은 좀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고객 예탁금이나 뭐 신용 잔고 이런 건데요. 최근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전체로 보면 신용잔고가 17조대, 이게 17조가 뭐냐면 4월 달에 22조에 있던 게 17조까지 빠지면서 여기가 6월 달에 폭락한 거예요, 장이. 그리고 7월 초부터 해갖고 8월까지 두 달 동안 좋은 랠리가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시가 급락하면서 신용잔고 많이 빠져서 지금 16조 대까지 왔습니다. 초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나오던 반대 매매나 이런 것도 이제는 조금 많이 빠져서 조금 부담이 좀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건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죠. 그때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이후에 많이 채워졌고 또 7월 이후에 시장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저는 베어마켓 랠리도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이랑 좀 달라요. 미국 시장은 올 1월부터 떨어졌지만 우리는 작년 7월부터 떨어졌어요. 그죠? 반년을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5%의 하락을 만든다면 한국도 이제부터 5%를 만들 것이냐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신용잔고 그렇지만 고객 예탁금 보면 바닥입니다. 50조 아래로 내려갔다가 50조 정도 왔다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건 투자 심리가 완전 바닥이라는 거죠. 주식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탁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요거 마지막으로 2022년 위기가 해소되는 시그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는 거, 곧바로 해결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주택 가격 하락하는 거, 그죠? 겨울이 좀 지나면, 그다음 물가가 통제권으로 그러니까 CPI가 좀 꺾이고 특히 코어가 시차를 두지만 좀 빠지게 되면 물가가 통제권으로 들어가면 경기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정상화로 유턴된다거나 2년물 미국 2년물은 조만간에 올해 지나면 좀 빠지지 않을까 저렇게 보고요. 또 특히 이제 영국의 리스크 이것이 더 확대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면 올겨울 지나면 지금보다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급 위기가 역대급 기회를 만든 전략과 사례들 요거 잠깐 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몇 시까지 몇 분까지 해야죠? 몇 분 남았죠? 네? 15분. 오케이. 그러면
제가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자, 방송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역사는 반복된다. 지금 절체절명 위기는 누구나 기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은 쉽지만 실천하고 그 먼 길을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가장 공포스러웠던 시기, 그때 제가 바닥을 외치고 긴 투자의 제안을 드렸던 사례들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왜 그랬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죽였는지, 곡소리 나게 죽였는지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국고초에서 그랬습니다. 악재의 모양은 모두 다르게 온다. 동그라미도 오고 네모로도 오고 세모로도 온다. 그 얘기였어요. 새로운 악재의 모습은 모두 다르게 오지만 이것이 시장의 폭락을 만들고 공포를 만들고 위험을 만들고 정말 이런 악소리 나는 장을 만들다가 시장이 반전되는 그 일련의 과정, 이 드라마틱한 반전은 늘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정하에 보셔야 됩니다. 이런 공포 국면이 있었습니다. 뭐 잘 찍어 두셨다가 나중에 보셔도 돼요. 참고해 보셔도 돼요. 굵직한 것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락폭이 엄청났죠. 빠진 건 1년 조금 넘게 떨어졌어요. 5분기가 채 안 됐어요. 5분기 가까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1년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 재정위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015년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거야. 그 우려감 생기고 중국 증시 폭락했을 때, 2018년도 여기 뭐 폭락했을 때는 미중 무역,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이 처음 시작된 게 거기고요. 이 코로나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렇게 화살표 보면 살짝 돌린 거 있죠?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움하다가 1차 무역협정 맺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 2020년 코로나 맞기 직전. 그래서 시장이 드디어 이제부터는 살아날 거야 하고 올라가다가 바이러스 위기를 맞아서 한 번 더 죽었던 거예요. 지금의 위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과거로 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은 좀 비슷하다 보여져요. 악재의 강도나 시간이나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죽인 종목이 많습니다. 종목만 봐도 막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종목군들이 많지만 그 종목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망하지 않을 회사가 가장 최악일 때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가장 화려할 때까지 보유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러면 그 교육 영상을 만든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례들을 들었던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로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어제 국고초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난 역대 이 주식을 해가지고 굵직한 투자를 해서 돈 잃은 적 없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자, 여기는 보시면 2007년 또 여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고점이 17만 원이었고요. 이 저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주식을 투자하라는 건 바로 여기였어요. 파란 네오박스의 빨간 표시.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냐? 80%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고점 대비 매수 시점까지 조정 기간이 얼마나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가 왔는데 저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미증시가 폭등으로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큰 위기 이후에 그때 숫자로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 숫자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안 되니까 저 본격적으로 주가 떨어지기 2007년도에는 롯데케미칼이 영업이익이 1년에 한 5천억 정도 됐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맞으면서 실적이 줄어서 연간으로 얼마까지 5천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200억까지 떨어집니다. 200억. 5천억 영업이익을 1년에 5천억 벌던 회사가 200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주가도 최악이었겠죠. 근데 누가 저 주식을 사고 싶겠어요? 이거는 주가가 저렇게 좋았어요.
유동성 랠리나 성장주들 막 폭등을 하고 막 6만 7천 원 고점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2014년 1월 달 표시해놨죠. 그 왜 그러냐? 국고철을 쉬었다가 지금처럼 2년 반 쉬었다가 이번에는 코로나 쉬었다가 2달 만에 나왔지만 2달 전에 나왔지만 저 때도 국고철 한 반년 쉬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1월에 제가 복귀한 날 바닥주로 컴투스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표시해 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바로 얘기했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한 1년 반 떨어져서 최악이었어요. 주가는 6만 7천 원에 있던 애가 이게 만 몇천 원,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주가가 76%를 죽였으니까 솔직히 보고 싶겠습니까? 저런 주식을? 안 보고 싶죠. 하지만 엄청난 기회들이었던, 아까 얘기해드렸죠. 사이클이 있다고요. 그런 중요한 변곡점, 또 스윙의 변곡점,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만들어온 불타는 검색기 1호, 또 여기에 잡히는 종목군들이 지난 7월, 8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완판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같이 준비해 보시고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 그 자료집에 있는 종목군들을 날짜별로 한번 쫙 체크해 보시고 요런 자리들에 들어가서 내가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또 문의해 주실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물이 빠지고 나면 진짜 나체려 있는지 아닌지는 그때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누구나 다 좋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결국에는 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죠? 이 시장에서 지금 뭐 수익을 잠깐 잘 내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실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고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드린 2023년의 그림은 상저하고입니다. 위기의 볼륨이 컸죠. 2008년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그것이 내가 꼭 이 밑바닥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요. 못 사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던지는 타이밍이 아니라 잘 간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무섭게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자,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끝으로 구호를 하나 외치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는 외치면 여러분들은 이긴다라고, 우리는 이긴다. 오케이? 그 목소리로 뭐 이길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자, 제가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네.